답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 첫 번째로 개별법 있으시죠? 그래서 개별의 뜻이 뭐예요? 몇 개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래서 우리 포장 중에 개별 포장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별법은 하나씩 하는 건데 주로 비싼 물건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씩 계산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럼 시간은 곧 돈이죠. 그래서 비싼 거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개별법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거예요.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가장 많이 쓸 수 있으시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뭐 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서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특히 유제품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보면은 앞에 게 대부분 옛날 날짜고 뒤에 게 최근 날짜잖아요. 예, 왜 그렇게 파냐면은 유통기한이 있는 것들은 옛날 걸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슨 법을 많이 써요?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겁니다. 예, 거의 이 방법은 안 써요, 실무에서는. 왜냐면 새 거 먼저 파는 거잖아요. 새 거 먼저 파는 회사들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서 물건 사실 때 이런 문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어떻게 쓰시냐면은 저 물건 샀어요. 검수하시고 제일 최근 걸로 보내주세요. 그런다 그래서 설마 파는 사람이 최근 걸로 죽었어요? 가장 옛날 걸로 주지. 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입선출법이 판매자한테 유리한 방법이 선입선출법이에요.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유리한 방법은 뭐예요?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는 최근 거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제품 같은 거, 우유 같은 거 사러 가서 보면 대부분 다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앞에 거 들어보고 뒤에 것도 들어봐요. 날짜 며칠인가. 그래서 날짜가 가장 많이 남은 거 뭐 하죠? 가져가죠. 그래서 옛날 거는 잘 안 팔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버려요? 세일해서 팔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일해서라도 팔아야 되니까. 왜냐면 유통기한 지나면 못 팔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입선출법은 누구한테 유리하다? 판매자.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누구한테 유리하다? 소비자.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는 무슨 법을 쓴다? 선입선출법. 그래서 편의점 알바하시면 선입선출법으로 진열하라고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왜냐면 오래된 거 먼저 뭐 해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이라 그래서 요거는 평균으로 구하는 건데 제가 좀 이따가 요거 네 가지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계산 문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이론이 15개인데 계산 문제는 평균 한 2개에서 3개 정도? 15개 중에서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진 않아요. 그래도 준비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물가가 상승할 때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크고요.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되죠. 물가 뭐 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죠.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갈 때는 원가가 후입선출법이 커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무슨 법을 원한다고요? 후입선출법을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최근 게 비싸다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요 나머지의 대표적인 게 이익이에요. 근데 이익은 무슨 법이 크다고요? 선입선출법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답 맞추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다고요? 선입선출법이 뭐하다? 유리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조금 안 보던 얘기예요. 감모손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감모의 뜻이 뭐냐면 수량 부족이에요. 수량 부족을 뭐라 그래요? 감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시면 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회사 입장으로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도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오징어를 파는 회사야. 근데 오징어 담다가 심심해서 한 마리 먹었어. 이럴 수도 있죠. 예, 아니면은 오징어를 널어놨는데 고양이님께서 오셔서 한 마리 가져가셨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쨌든 수량이 부족한 거를 다 합쳐서 뭐라 그래요? 간모라고 합니다. 한자예요, 이거. 그래서 간모가 발생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요건 매출 원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이 뭐냐면 그냥 우리는 평범하게 일만 했어. 그런데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태풍이 와갖고 우리 회사 물건을 가져가 버렸네. 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도둑님이 오셔서 들고 가셨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정상적이란 얘기는 그냥 우리가 정상적으로 뭐만 했어요? 일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도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측하지 못한 걸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해라. 그리고 요 회계 처리, 요 X는 뭐냐면 분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의 뜻은 뭐 해야 된다? 분계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평가가 뭐 맞추는 거라 그랬죠? 금액 맞추는 거. 금액 맞추는 것을 평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저가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는 걸 고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저가는 가격이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저가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다음에 118페이지 보시면은요. 재고자산. 그래서 교재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그래서 재고자산의 목적은 무슨 목적이라고요? 판매 목적.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무슨 목적이라고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종류에서 요게 중요합니다. 재고자산의 종류에서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그래서 저희 시험 문제는 요 네 가지가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상품은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다가 파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사다가 판매하는 게 상품, 제품은 만들어서 판매하는 건데 요걸 다른 말로 완성품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원재료는 말 그대로 재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음식을 해, 그럼 뭐 야채 같은 게 재료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으세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의 종류, 판매를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상품, 제품, 부산물, 반제품. 그 다음에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에 투입이 되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제공품. 그 다음에 요게 완성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 그래서 그 다음에 판매할 자산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거는 원재료.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돼요. 이거 원가회계 때 배울 건데,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고 완성이 된다. 그래서 제공품의 뜻은 미뭐라고요? 완성품. 그 다음에 제품의 뜻은 완성품. 요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취득원가의 매입,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라고 있는데요. 예, 어저께도 썼는데 오늘도 또 쓸 거예요.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그래서 물건 같은 거 살 때 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원가 처리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기 전에 공식 4개를 적어 드릴 건데요. 이거는 외우라고 나눠 드린 거 두 번째 페이지 아마 가운데쯤 있을 건데, 쪽지 시험은 내일 안 봐요. 요거는 추후에 볼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려면 요 공식을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앞에 보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순매출액. 그래서 순매출액의 뜻은 순수한 무슨 액이에요? 매출액을 뭐라 그래요? 순매출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매출액은 이렇게 돼요.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출 할인.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 총 매출액의 뜻이 뭐냐면은요, 몇 년 동안 판 거예요? 1년. 1년 동안 우리가 팔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의 뜻은 반품. 우리가 반품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 다음에 애누리는 깎아주는 건데,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고요. 할인은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반품되거나 깎아주는 것들은 매출액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더해주는 거세요, 빼주는 거세요,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환입은 반품된 거예요. 그러면 반품됐으면 우리 판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빼주는 거고, 애누리는 뭐와 관련돼서 빼주는 거라고요? 물건과 관련돼서 빼주는 거예요. 뭐와 관련돼서요? 물건. 그래서 애누리는 물건과 관련돼서 빼주는 건데, 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우리 회사가 만약에 가구 회사예요. 근데 가구를 옮기다가 기스가 났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기스가 되게 작아. 그러면 이걸 다시 들고 오는 게 좋아요? 깎아서라도 파는 게 좋아요? 깎아서라도 파는 게 좋죠. 네. 왜냐면 들고 오면은 또 다시 또 작업해야 되고, 이게 나중에 다시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문제 생겼을 때 깎아주는 걸 뭐라 그래요? 애누리. 아니면 대량 구입했을 때도 깎아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애누리고, 매출 할인은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원래 이 돈을 2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돈이 필요해. 그러면 그 회사한테 딜을 거는 겁니다. 무슨 딜을 거는 거냐면,
원래 이 돈 두 달 후에 주기로 했잖아. 근데 다음 주에 우리가 돈이 필요해. 다음 주에 주면 10만 원 깎아줄게.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매출 할인. 그래서 할인 그러면은 이제 돈을 빨리빨리 받으려고 깎아서 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애누리는 물건에 문제가 생겼거나 뭐 대량 구입을 했거나 그런 식으로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마이너스 매입 할인.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요. 총 매입액은 말 그대로 몇 년 동안 사신 거예요? 1년 동안. 그 다음에 부대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다고요? 운반비. 그 다음에 환출은 깎아주는, 그 환출은 반품한 거예요. 그러면 반품했으면 우리 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빼야 되고, 애누리는 뭐가 잘못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물건. 그 다음에 할인은 돈. 이렇게 해갖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치 샀느냐, 얼마치 팔았느냐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대체. 그래서 기초는 몇 월 며칠 날 산 거예요? 1월 1일 날.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몇 년 동안이라고요? 1년. 기말은 12월 31일. 타계정 대체는 다음 주에 배우는데 다른 곳에 사용하는 걸 타계정 대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라는 건 판매 목적이잖아요. 근데 안 팔고 다른 데 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근데 기부는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직원들 생일이라 하나씩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걸 뭐라 그래요? 타계정 대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총익. 그래서 매출총익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써드리면 헷갈려 하시는데 또 이렇게 써드리면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원가에다가 뭐 붙여서 팔죠? 이익 붙여서 팔잖아요. 네, 그냥 순서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서에 따라서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원가에서 이익 붙여서 파나 매출액에서 원가 빼면 이익이나 뭐 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밑에 보시면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에다가 부대비용을 더하고 매입 할인에다가 애누리하고 환출을 뭐 한다고요?
뺍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 거기 밑에 보시면 매입 운임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운임이요? 매입 운임. 그래서 매입 운임에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빼고 선적지 인도 기준하고 도착지 인도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선적지 인도 기준은 이 선적지라는 게 뭐냐면 물건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적의 뜻은 원래는 배에다 물건 싣는 게 배에 물건 실음. 요게 원래는 선적이에요. 그래서 배와 관련된 게 선적이고 기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비행기 관련된 거예요. 비행기에다 실으면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냥 선적지 인도 기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물건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기준은 선적 시에 물건을 실으면 이게 매입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거예요. 도착지 인도 기준. 그래서 얘는 도착 시에 누구게 되는 거예요? 매입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뭐 쿠팡이나 아니면 뭐 택배나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오고 있대. 그러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 내 물건이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이 물건을 내가 샀어. 내가 받았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착지 인도 기준이 뭐냐면 이 물건을 내가 받았을 때 누구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오다가 잘못되면은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도착지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도착될 때까지는 산 사람의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파손이 된다거나 그러면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선적지 인도 기준은 물건이 오다가 잘못되면 산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선적지라는 것 자체가 선적할 때까지만 매출자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 당장 물건이 필요해요. 왜냐면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품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회사에서도 다 차가 나가갖고 물건을 가지러 갈 사람도 없어. 거기에다 가깝지도 않아. 그 다음에 업체에다 전화했더니 오늘은 자기네도 못 갖다 준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퀵으로 싸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거 퀵 아저씨한테 주는데 이거 깨지는 거라 가다가 깨지면 우리도 몰라요. 이게 뭐예요? 선적지 인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다 잘못되는 건 내가 책임 안 지겠다. 이게 선적지 인도 기준이고 도착지 인도 기준은 도착할 때까지는 판매자가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건 오다 잘못되면 교환하거나 반품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내가 물건 못 받았다 그러면 환불이나 다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지기 때문에 도착지 인도 기준. 그 다음에 119페이지는 특별히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어저께 한 얘기 조금 더 할게요. 122페이지 어저께 잠깐 했었는데 거기 보시면 몇 분법이에요? 2분법. 그래서 2분법에 의한 회계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2분법을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분법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살 때는 뭐라고요? 상품. 팔 때는 상품 매출. 그래서 이렇게 쓰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렇게 안 하면 결과값이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그램은 다 몇 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분법. 그 다음에 126페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 및 평가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량 결정.
그래서 보시면 수량 결정 방법에는 총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다 그래서 뭐요?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창고 가서 하는 거를 실지, 재고, 조사법. 그 다음에 섞어 쓰는 걸 혼합법. 근데 교재에는 혼합법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는 혼합법 2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계속 기록법은 말 그대로 장부에다가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하냐면 10개 샀다, 20개 팔았다, 15개 샀다, 50개 팔았다 이런 식으로 장부에다 계속 뭐예요? 예, 기록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 조사법은 창고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요? 창고. 그래서 창고 가서 몇 개 남았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실지재고 조사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속기록법은 사무실에서 쓰는 방법이고요. 실지재고 조사법은 그 창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이 창고 가갖고 10개 남았네, 15개 남았네, 100개 남았네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그게 실지재고 조사법. 근데 실무 가셔서는 혼합법 쓴다 그랬습니다. 혼합법은 뭐냐면 장부 몇 개, 창고 몇 개, 이 두 개를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 두 개가 같으면 맞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무슨 법이에요? 혼합법. 근데 저는 이거 두 개 다 해봤거든요. 예. 장부 담당도 했었고 창고 담당도 했었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안 맞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좀 짜증났었던 게 창고 열쇠도 나만 갖고 있거든요. 사장님도 없었어요. 창고 열쇠. 몇 시간 동안 맞춰놓고 일주일 후에 또 보면 또 안 맞아. 예. 아니 훔쳐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 창고 열쇠 저밖에 없으니까. 예. 그렇죠. 뭐 복사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그리고 귀신이 갖고 갔나? 근데 요즘 들어서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창고 담당일 때 몇 개 좀 빼돌릴까? 그거 비싸게 팔리는데. 아 CCTV 달아놨어도 어차피 내가 담당인데요. 뭐. 예. 하나 빼는 척하다 두 개 빼면 되죠. 그리고 수량 거기 바꿔놓으면 되는 거고. 뭐 그거 어려운 일 아닌데요. 아 참고로 회사에서 빼돌리려고 맘먹으면 빼돌릴 수 있는 방법 무궁무진해요. 근데 왜 안 해요? 불법이니까. 그래서 안 한 건데 거기 회사 프로그램이 저기에 깔려 있거든요. 4대 보험공단에. 그래서 나중에 이쪽 담당하셔서 4대 보험공단에다가 팩스로 서류 넣잖아요. 그러면 리턴 와요. 몇 장 잘 받았다고. 그거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4대 보험공단에다 설치 다 하고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직접 설치는 거기 지사장님들이 가셔서 하는데 제가 사이에서 CD 보내줘야 되고 비밀번호 다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거 담당이었었는데 일 없다 그래갖고 내가 담당했는데 내가 하고 나서 15억짜리 프로젝트가 터진 거예요. 예. 일 너무 많아갖고 때려쳤어요. 예전에 90년도에 기아제품사 모든 부품을 직원들만 빼돌려가지고 아이 뭐 거기만 그랬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꾸 문제되니까 이제 형사고발당해. 지금이야 뭐 그렇게 못하도록 시스템이 뭐 CCTV도 있고 바코드화 다 되어 있고 하지만 과거에는 비일비재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좋은 불법이라는 거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그리고 회사 가보시면 다 보여요. 아 여기는 요게 뭔가 요쪽에 손대면 가능하겠다가 보이는데 대부분 다 안 해요. 왜요? 그거 했다가 골치 아파지니까. 그리고 그게 뭐 내 인생에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이야. 예.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어느 기자가 고3 학생 학교에 가갖고 고3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뭐 했냐면 10억 줄 테니까 1년 갔다 올래? 한 적 있어요, 진짜로. 그때 90%인가 간다 그랬어요. 예. 근데 만약에 100억이야. 100억에 2년 가실래요? 저라면 가요. 그 대신 전제 조건은 갔다 온 다음에 쓸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러면 갈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2년 갔다 오는데 100억이야. 10년에 100억이어도 갈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10년이면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1, 2년은 괜찮은데 10년은 너무 길어. 이번에 쿠팡에서 그래서 터졌다네요. 뭐 쿠팡만 터졌어요. 뭐 중간에서 그것도 있었죠. 최근에 또 저기 뭐냐 범죄하신 분들 이용해서 콜 뛰던 거 걸렸죠. 거기에다 또 저기 뭐냐
주식이나 코인 관련돼서 불법 저지른 놈들한테 털리신 분들 또한 100억인가 몇백억 있죠.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항상 적어 부려서 그래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욕심 부려서 그래요. 그 욕심 안 부렸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욕심을 부려야, 예.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저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뇌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냐면 욕심을 안 부리니까. 욕심을 부렸었으면은 괜찮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몇 번 있긴 있었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내 그릇이 요만한 거예요. 둘 다 집이나 뭐 그런 거에 관련돼서 크게 욕심 없어요. 그냥 꼬맹이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라도 더 잘 가리킬까 그런 거밖에 없고, 그냥 돈은 그냥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고 집은 그냥 누워서 자면 되고, 약간 이런 둘 다 약간 그런 케이스라 크게 욕심은 없어요. 둘 다. 근데 내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은 그 노인복지관에서 친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은 강남 있죠. 강남 개발되기 전에 포도밭이었다면서요. 그 친구분이 손잡고 여기 앞으로 발달될 거니까 사라고, 미쳤냐고, 뭔 포도밭을 사냐고 그러고 안 샀대잖아요. 지금도 후회한대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릇이 그건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그거 몇백 평 샀었으면은 지금 뭐 사는데 전혀 지장 없겠죠. 근데 지금도 잘 사세요. 지금도 사는데 지장 없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치면 다 부자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과거로 갈 수 있어. 그러면 뭐하러 일해요? 비트코인이나 사놓지. 그랬다가 올랐을 때 팔아버리면 되지. 맞잖아요. 땅 살 것도 없어요. 집하고 땅보다 비트코인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비트코인으로 처음에 뭐 샀는지 아세요? 피자 2판 샀거든요. 네, 진짜로. 제일 처음 산 게 비트코인 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라고 보여준 게 피자 2판이었어요. 그 피자 2판 가격이 코인 제일 많이 올랐을 때 가격으로 치면 200억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만약에 과거로 갔어. 그럼 비트코인 사놓고 띵까띵까 놀면 되죠. 뭐하러 이래요. 주식이나 그런 것보다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은데. 근데 이거는 만약이고, 근데 만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다 부자 됐죠. 저희 어머니도 손만 대면은 가격이 안 오르는데. 부동산을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두 군데가 남았어.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B를 선택했어. 그러면 A가 1억 오르면 B는 2, 3천 오르고. 그러니까 안 돼. 그런 복이 없어요. 저희 집 자체. 예.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을 무조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선택이 또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다 그렇죠 뭐. 그거 다 맞으면 다 부자 됐죠 옛날에. 그 다음에 감모손실.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뭐 한다고요? 가산. 거기 있어요. 127페이지 위쪽에. 그 다음에 회계 처리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땐 영업 외 비용 회계 처리 한다.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 거기 밑에 보시면 127페이지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 가격의 결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아까 미착상품 보시면 127페이지 제일 밑에 아까 미착상품 잠깐 봤었죠? 그래서 미착상품 보시면 두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선적지하고 뭐요? 도착지.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 시에 매입 잡게 되는 거고요.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 해야 매입 잡게 되는 거예요? 도착해야. 그 다음에 적송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말로 위탁 상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요건 수탁자가 팔아야 매출이에요. 거기다 써 있어요. 그래서 부연 설명 드리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수탁자가 위탁품. 그래서 이게 나오면 요거를 좀 아셔야 돼요. 뭐를 좀 아셔야 되냐면은 두 분이 나와요. 그래서 두 명이 나오는데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위탁자의 뜻은 뭐냐면 부탁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탁자에서 숫자가 받을 숫자잖아요. 부탁 받은 사람. 부탁 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부탁해서 파는 거예요. 뭐해서 파는 거라고요? 부탁해서. 그래서 부탁해서 파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적송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주로 어디에서 보실 수 있냐면은요, 저쪽에서 보실 수 있어요. 어쪽에서 보실 수 있냐면은 저기 핸드폰 대리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핸드폰 대리점이 아시겠지만 그 3사 있잖아요. SK, KT, LG 대신 뭐 팔아주죠? 핸드폰 팔아주고 뭐 받아요? 수수료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적송품, 위탁상품. 그래서 대신 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냐면 위탁자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는 그 물건을 받아다가 대신 팔아주고, 사이에서 뭐 받는 거예요? 수수료 받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송품. 요즘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시용상품. 요게 뭐냐면 써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그 어떻게 보면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뭐 할 때요? 표시할 때.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있냐면은 특히 홈쇼핑 같은 거 자주 보시다 보면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써보고 마음에 드시면 뭐 하래요? 사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시송품 또는 뭐라 그래요? 시용 상품.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제일 황당했었던 게 그 귤 같은 거 팔잖아요, 겨울에.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귤 3박스에 만약에 4만원짜리야. 그러면 한 박스당 한 개씩만 먹고 반품하는 건 인정이 된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2개 먹으면 걸릴까? 있어요. 아니요, 3박스에서 한 박스에서 하나씩만. 그러니까 하나 먹어보고 맛없으면 반품해라. 그러니까 3박스니까 3개까지 먹을 수 있는 거죠. 한 박스에 하나씩. 근데 이 방식을 왜 쓰냐면은요, 이거는 통계치로 나온 건데, 우리나라 사람은 뜯으면 별로여도 반품하는 사람보다 반품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대체로 맞았으면 바꾸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반품하는 사람이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한 100명이 있다라고 봤을 때 이게 맛이 없어. 근데 뜯었어. 그러면 반품하는 사람보다는 반품 안 하는 사람의 비율이 훨씬 더 높대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통계치를 뽑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출 있잖아요. 남자 전용 대출은 없어요. 근데 여자 전용 대출은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통계치를 뽑아봤더니 남자가 만약에 갚을 확률이 60%면 여자가 갚을 확률은 80%인 거죠.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잘 갚으니까 여자 전용 대출은 있지만 남자 전용 대출은 없다. 그래서 이것도 다 뽑아요, 데이터를. 왜냐면 이 사람들도 데이터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저기 빅데이터라고 표현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뽑아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네. 그걸 갖고 이제 마케팅에도 활용하는 거죠. 예, 그래요. 맞지. 그리고 앞으로 홈쇼핑 없어질 겁니다. 이대로 나가면. 예. 요즘에는 실시간으로 본인들이 앱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에서도 하고 있고 쿠팡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판매자들이 직접 쇼호스트가 돼서 아니면 쇼호스트를 돈 주고 구해다가 이제 요즘에는 직접 다이렉트로 홍보하잖아요. 경기가 무너지고 예. 그래서 지금 조금씩 많이 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예요. 예. 그저 아시는 분도 장사하시는데 그걸로 해갖고 매출액이 좀 괜찮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은 별로 없대요. 아직은. 왜 그러냐면 쇼호스트들을 그러니까 본인이 잘 못하니까 쇼호스트들을 데려다 하는데 이게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도 만만치 않다 그러더라고요. 백화점도 오프라인이잖아요. 네, 오프라인이죠. 예, 그거 온라인으로 나이 드는 거. 근데 여기서 하면 어쩔 수 없는 시대적 그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TV도 나중 되면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왜냐면 아니 유튜브 꼭 아니어도 요즘에 뭐 넷플릭스부터 해서 따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전기받침 나오고. 그렇죠. 요즘에 TV 많이 안 보잖아요. 저도 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1박 2일. 네. 저희 꼬맹이가 좋아라 하셔서. 저는 이제 60세 이상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것도 하나의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 다음에 128페이지는 단가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개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의 특징은 가장 정확해요. 왜 정확하냐면 몇 개씩 계산하니까 하나씩. 그럼 당연하잖아요. 하나씩 하는 게 정확해요. 한 번에 여러 개 하는 게 정확해요. 당연히 하나씩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많이 안 써요. 왜냐면 정확하게 하는 대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은 곧 돈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개별법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이걸 많이 쓰죠. 무슨 법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뭐 한다? 판다.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에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실제 원가 흐름과 일치한다. 그래서 실제 원가 흐름과 뭐 한다? 일치한다. 그리고 누구한테 유리한 방법이라고요? 선입선출법은 판매자. 회사한테 유리한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엔 너무 사업하기도 쉬워졌어요. 근데 그게 장단점이 있어요. 뭐든지 다 들어가기가 쉬우면 성공할 확률도 어때요? 낮아요. 왜냐면 나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거기 안에서 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뿐이지 성공하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어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도 쇼핑몰 수업하시거든요. 그리고 한번 밥 먹으면서 물어봤는데 쇼핑몰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아이템 싸움이래요. 어차피 뭘 파느냐가 가장 뭐예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게 뭐 내 눈에 보이나요? 그리고 전 항상 이런 마인드로 살거든요. 내 귀에 들어오면 늦었어. 이거 잘 된대. 늦었어. 여기 괜찮대. 늦었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고위직들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반 서민들한테 알려지기 전에 내 귀에 먼저 들어오잖아요. 뭐든지 다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지금 집 사면 늦었잖아요. 맞죠? 만약에 돈 버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냥 뭐 당연히 사는 거야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늦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다시 오르긴 오를 건데 분명히 오르는 타이밍이 옵니다. 근데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 아시는 분 비트코인으로 3억 잃었어요. 근데 욕심부리다 그랬어요. 올해 중순에 2억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잃은 거 다 원상복귀하고 2억 올랐는데 어쩔 수 없어요. 2억 올랐으니까 더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1억을 받아갖고 3억을 던졌어요. 근데 망했어요. 왜냐면 오를 때 있으면 떨어질 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그 후에 하는 거죠. 2억 올랐을 때 뺄 걸. 감이 있더라고요. 오빠 얘기가 틀리지. 그렇죠. 근데 그 감이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죠. 뭐든지 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집으로 돈을 좀 버셨었어요. 한때. 뭐 지금이야 이제 그런 거 안 하시니까 그런데 예전에 저기 뭐냐 단독 사갖고 거기에다 빌라 짓는다 그래서 10배 받으셨다 그랬나? 그러니까 본인이 산 금액보다 1억에 사갖고 10억에 팔았나 그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타이밍이죠 뭐.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을 못 맞추니까 그냥 열심히 로또만 사는 거예요. 예? 지금 다 쓰셔서 없어요. 제가 처갓집 상황도 잘 아는데, 왜냐면 처갓집이 저희 집 옆증 4층이에요. 네, 빌라 사는데, 전 전세 사는데, 저희는 2층 살고, 처갓집이 4층이에요. 네. 그렇죠. 애기 봐주신다 그래서. 네. 그 저희 집도 봐주신다 그러고, 저희 어머니도 봐주신다 그러고, 처갓집도 봐주신다 그래서, 이사 갈 때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죠. 어디로 갈래? 당연히 처갓집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자. 그래갖고 원래 집을 알아봤는데 그 집이 좀 계약하기 전까지는 괜찮았었는데 계약하면서 말이 바뀌어갖고 와이프가 오빠 여긴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야 그 옆에 나왔다며 그냥 붙어. 원래는 한 5분 거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 담벼락 조그만 것만 넘어가면은 예. 그래서 꼬맹이랑 할머니네 집 가자 그러면 담 넘어가갖고 야 다 왔다. 그 다음에 이제 담 넘어오면 우리 집이네 이러고 살고 있죠. 어떤 분들 그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힘드냐고. 안 힘들어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본인의 마인드 자체가 다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사람 있고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전 지금도 복층이세요. 그 위에 층 주면 지금도 전 들어갈 생각 있어요. 이 얘기 했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님이 싫으시대. 그렇죠. 그거는 싫으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또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이분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소비자. 왜냐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저도 소비자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물건 살 때 새 거 받고 싶어요? 옛날 거 받고 싶어요? 당연히 새 거 받고 싶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누구한테 유리한 거라고요? 소비자. 그 다음에 가중평균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면 이게 이동평균법이에요. 저기 있어요. 129페이지 밑에 박스에. 그 다음에 평균법에다가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총평균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있죠? 129페이지 밑에 박스에 보시면 계속기록법의 이동평균법, 실지재고조사법에 뭐요? 총평균법. 네? 어떤 거요? 아니요, 기말 말고 그 밑에요. 제일 밑에 거 박스 129페이지.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129페이지 거기 보시면 표가 위에 거 있으시죠? 요 위에 거는 요거 갖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요거 적어 썼었죠?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뭐하다? 크다. 나머지는 선입선출법이 크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말재고액은 선입이 크죠? 부등호 보시면. 근데 매출 원가만 부등호가 누가 커요? 후입이 크죠? 예, 요거 외우면 요거 박스 안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박스를 외웠었는데 그냥 이거 한 줄이면은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무슨 법이라고요? 저가법.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요거 할 거예요. 제가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